안녕하세요. 국회 예산정책처 산업예산분석과장입니다. 오늘은 정무위 소관 분석 보고서 중에서 일부를 요약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은 결산 심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관부처의 업무 보고나 국정감사, 나아가 법안 심사와 예산안 심사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산처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오늘 설명드리는 사업 외에도 많은 분석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으니 꼭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소관부처별 총수익과 지출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 비서실에서는 6,530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년 결산 대비는 3.7%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가보훈부의 경우에는 6조 1,570억 6,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역시 전년 결산 대비 6.1% 증가한 수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전년 결산 대비 2.2% 증가한 1,580억 원, 1,583억 원, 2천만 원을 지출하였고요. 금융위원회의 경우에는 전년 결산 대비 3.0% 증가한 1조 5,982억 9,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전년 결산 대비 1.9% 증가한 901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경우에는 전년 결산 대비 18.2% 증가한 569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무위원회 전체로 보면 총 수입은 3조 4,515억 800만 원이고요. 총 지출은 8조 7,138억 9,8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 결산 대비 5.3% 증가한 수치입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 비서실 소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자문과 주요정책 심의를 위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회 설치 권고와 국내 시민사회 요구 등에 따라서 2000년 9월에 출범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가기본 전략과 추진 계획, 그리고 사회 갈등 조정 및 협치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인데요. 2023년도에는 예산연액 4억 2,300만 원이 전액 예비비로 편성되었고 그중에서 2억 4,500만 원을 집행했으며 1억 7,8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당초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소관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2021년 1월 제정하면서 국무조정실로 이관되었는데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관련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23년 예산 반영 여부 및 추진단 설치 계획 등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우선 예비비를 배정하였는데 24년 6월 기준으로 현재까지 위원회 및 추진단이 구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회와 추진단 구성의 조속한 완료 및 향후 정부위원회 설치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국가보훈부의 행정착오로 인한 보훈급여 과호급 문제입니다. 국가보훈부는 보훈급여 등이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됐거나 지급 사유가 소급해서 소멸한 경우, 그리고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등에 대해서 과호급금으로 봐서 환수 절차를 진행하는데요. 보훈급여국 과호급에 따른 징수 결정액은 27년 47억 원의 징수를 하기로 결정했고 이 중에 11억 6,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훈급여 과호급이 발생하는 사유는 크게는 부정수급, 행정착오, 그리고 기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오늘 저희가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은 행정착오입니다. 그러니까 수급권 변동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행정상의 실수로 보훈급여를 지급하는 사례인데요. 23년도에 행정착오로 인해서 발생한 과호급 규모는 최근 5년간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2019년에는 2억 4,700만 원 수준이었는데요. 2023년에는 7억 3,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착오는 유관 기관으로부터 수급권 변동 사실을 이관을 받았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실수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국가보훈부의 행정 역량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량한 수급자와의 형평성 저해 문제도 제기될 수 있고요. 또한 수급자 고령, 질병, 생계곤란, 사망 후 확인 등의 사유로 환수 조치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납 부진에 따른 세수 결손도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훈급여 과호급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빈도를 확대하고 또 행정착오 발생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위탁대부 미상환 채권 지급 보증 지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 대상자들에게는 생활 안정 등을 목적으로 대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부 방식은 이제 국가보훈부에서 운영하는 보훈 기금을 통해서 직접 대부하는 방식이 있고, 그 민간은행을 통해서 그 대부를 해준 다음에 민간에서 책정된 금리와 그리고 보훈기금에서 직접 대부할 때 금리와의 차액을 보존해주는 2차 보존을 통해서 대부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저희가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위탁대부 방식입니다. 위탁대부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그 빌려가신 분께서 은행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가 이것을 양수, 그러니까 해당 채권을 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해당 은행과의 협약 체결을 통해서 그 사실상 지급 보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데요. 실제 2023 회계년도의 경우에는 24억 8,400만 원 규모의 채권을 양수해 왔습니다. 2019년도부터 밑에 표를 보시면 평상시에도 39억 원 정도에서 이렇게 24억 원 정도의 채권 양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지급 보증을 해주다 보니까 회계적으로는 이게 언젠가 갚아야 될 채무로 인식된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제출하는 국가결산 보고서에 지급 보증 항목을 보면 국가보훈부의 위탁대부 잔액, 즉 민간은행이 빌려준 돈 전부가 보증 채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국가보훈부의 보증 채무 규모는 6,537억 700만 원인데요. 국가재정법 제92조는 국가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장학재단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 발행 한도액을 국회에 먼저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훈부의 경우에는 이 위탁대부에 대해서 그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없습니다. 현재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전 동의도 받지 않고 그럼 세출 예산으로 별도로 심사받고 있느냐? 이 매년 사고로 발생하는 채권을 사오는 돈을, 그것도 아니란 겁니다. 국가보훈부는 위탁대부 채권 양수 사업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기금에서 그 직접 대부하는 사업에서 거기에 있는 재원으로 이걸 지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직접 대부를 해주는 것과 민간은행에서 대부했던 것을 이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즉 사고 발생한 채권을 사오는 예산을 엄연히 목적이 이제 편성된 목적이 다른 것인데 한 주머니에서 집행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한 국회 예산안 심사 단계에서 위탁대부 채권 지급 보증을 위한 재원 규모가 얼마나 필요한지도 확인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대부 채권 양수 재원을 직접 대부 사업과 구별해서 별도의 지출 사업으로 편성해서 사업의 성격과 지출 규모에 대해 국회 심사를 거친 후에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1년 전체 수입은 5,560억 원이었는데요. 그중에 대부분인 5,521억 400만 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입니다. 2023년도에도 8,375억 5,700만 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했고, 그중에서 5,521억 400만 원만 수납되었고 3,851억 5,100만 원은 수납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미수납된 금액은 이렇게 나눠서 보면 아래 표에 보시듯이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집행정지 등을 인용을 해서 징수를 일시적으로 유예해 준 경우, 그리고 이러한 사유 없이 징수되지 않고 있는 임의체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는 주로 임의체납이 되겠죠. 다음 장에 보시면 임의체납에 따른 미수납의 규모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3년도의 경우에는 780억 600만 원이었는데요. 전체 미수납액의 27.4%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5년 이상 장기 체납을 한 금액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전체 임의 체납액의 31.7%인 247억 9,500만 원이 5년 이상 초과한 장기 체납액입니다. 이렇게 임의 체납이 발생하고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제재 처분의 실효성과 성실 납부자의 형평성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불납 결손을 처리할 경우, 즉 안 받겠다고 이렇게 결손이라고 처리하는 경우에는 세수결손으로 국고손실 유발을 할 우려도 있죠. 그래서 은닉 재산 파악을 위해서 유관기관 협조를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강제 징수를 통해서 수납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청년 도약 계좌 사업입니다.
청년도약 계좌는 청년층 저축액에 비례해서 정부가 기여금을, 그러니까 정부가 저축액에 조금 더 얹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지원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 및 핵심 재정 사업에 포함돼서 2023년 6월부터 신규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가입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중에 총 급여가 7,5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250% 이하인 사람들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상품 내용을 보면 월 최대 70만 원까지 저축이 가능하고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정부는 이제 서민금융진흥원에 예산 현액 3,678억 100만 원 중에서 3,677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근데 청년도약 계좌는 유사 상품인 청년희망 적금 가입자의 중복 가입을 제한하였습니다. 청년희망 적금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2년 만기로 이제 도입됐던 상품인데 이제 그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23년에 이제 청년도약 계좌 상품이 출시한 것이죠. 근데 중복 가입을 제한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입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정부는 306만 명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가입한 인원은 51.1만 명, 그리고 끝까지 가입을 유지한 인원은 46.9만 명에 불과해서 서민금융진흥원에 교부된 출연금의 실집행률은 12.06%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정 규모 예산 편성을 위해서 사업 수요 추계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규 가입 인원의 과다 산정도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이 청년도약 계좌의 성과 지표를 보면 가입 유지율 목표치를 55%로 설정했는데요. 아까 살펴봤듯이 실제 가입 유지율이 91.8%로 나타났습니다. 목표치를 대단히 초과해서 달성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12대 핵심 재정 사업으로 지정된 신규 사업인데 너무 소극적으로 목표 설정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중요성과 유사 사업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합리적인 목표치가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청년 도약 계좌에서 중도 해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부가 얹어준 기여금을 환수하는데 그 기여금 환수를 한 금액을 국고로 정산하지 않고 지금은 지급준비 명목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그냥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연금을 편성하는 것과 집행 과정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것을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 국고로 정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채권 매입 실적이 저조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제 코로나19 피해 부실 차주 등을 대상으로 이제 새출발 기금이라는 SPC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을 해서 채권 매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편성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채권 매입형입니다. 그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서 그 이제 매입한 채권인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부실 차주기 때문에 그 손실의 보전을 위해서 출자를 하게 되는데 정부는 이제 총 30조 원 규모의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서 이제 18조 원 정도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정부는 그 중에서 예상 부도율을 감안해서 3.6조 원을 출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아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을 보면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2년에는 6조 원, 23년에는 9조 원, 24년에도 9조 원, 25년에는 6조 원의 채권 매입을 하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실제 22년에 채권 모임 목표치 4.9%인 2,952억 원밖에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23년에는 목표치 29.1%에 불과한 2조 6,145억 원을 매입했고요. 이렇게 매입 실적이 저조한 것은 이제 22년 9월에 이 새출발 기금을 만들면서 동시에 이제 채권의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해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저금리로 갈아타는 대환 프로그램도 실시했었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할 유인이 낮았던 겁니다. 아무래도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신용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채권 매입 실적과 정부 출자 비중 등을 고려해서 매입 규모를 재설정하고 정부 재원 출자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세 관련 보증 상품의 리스크를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주택금융신용보증계정과 또 노후연금 보증계정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신용보증계정은 이제 자금을 조달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보증했던 채무를 대위해서 변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대위 변제 집행액, 그러니까 이제 채무자가 이제 갚지를 못해서 대신 갚아준 금액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1,783억 원, 9,800만 원이었는데요. 23년에는 5,890억 원, 6,700만 원. 그러니까 5년간 약 280%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제 주요 원인은 전세 관련 보증 상품의 보증 사고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2023년에 전세 자금 보증 사고액, 그러니까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빌릴 때 보증을 서준 것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 7,100억 원, 그리고 이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액이 1,013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 대출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이러한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사고 발생이 계속 증가하다 보면 전세 시장에 대한 불안 신호로도 작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게 보증사고 발생 추이 및 경제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위 변제의 지출 적정 수준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업입니다. 정보화 사업에서 민간 클라우드 구축을 계획하려고 했던 것을 변경한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사업 중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통합대표 홈페이지와 교육 포털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있었는데요. 2023년도에는 예산연액 12억 원 중에 11억 2천만 원 집행하고 1억 원이 2월되는데 이 2월한 1억 원이 이제 교육 포털의 인프라로 그 행정안전부의 G클라우드를 이용하기 위한 예산으로 집행되어 우선 이제 집행하기를 하고 2월을 한 것입니다. 원래 개보인은 당초에 2억 6,400만 원을 들여서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1억 원으로 행정안전부의 G클라우드를 이용한 것인데요. 이것은 사업 전에 이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정보전략계획 (ISP나) 국회 예산심사에서 제출했던 사업계획, 그리고 지능정보기본법에 따라서 만들게 되어 있는 상위계획에서 마련한 정해놓은 것에도 부합하지 않아서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이제 민간 클라우드를 구축하기로 했다가 행정안전부의 G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사례는 이제 부분적으로는 이제 민간 수요를 중시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제 전자정보를 소관하는 행정안전부 간의 이원화된 체계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아래에는 이제 공공 부분에서 클라우드 이용을 하는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점들은 이제 좀 더 저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은 총괄 보고서에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무위 소관 결산 보고서를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꼭 본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